오늘도 전국에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고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에 중부 내륙과 남부지방에 5에서 6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6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해법으로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이 시작된 건데요. 4주간의 특화 교육을 받은 뒤 9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월 238만 원의 월급을 주고 고용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냐며 차등 임금 적용을 고려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차등 임금 적용 시 차별이 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과제와 쟁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국내외 증시를 이끌던 인공지능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AI 서비스의 투자 대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AI 반도체 랠리를 주도했던 엔비디아 주가마저 급락하면서 AI 거품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인지 새로운 기회를 제대로 활용 못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올해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폭이 얼마요?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요. 네. 예. 기획재정부가 이제 오늘 월간 재정 동향 8호를 발표했는데요. 이걸 보면 일단 지난 6월 말 기준입니다. 누계 정부 총수입 296조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 여기에서 이제 예산 진도율이란 거는 계획된 예산 대비 실제 얼마나 집행이 됐나 그 비율을 뜻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도율이 지금 상반기에 절반을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계획했던 것보다는 현재 추세는 수입은 적다라는 좀 느리게 걷어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네. 수입은 줄었는데 이제 지출이 는 거죠. 그래서 6월 누계 총 지출을 보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됐던 영향 또 복지 지출 이런 부분 등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20조 3천억 원 증가한 371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지출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진도율이 56.6%였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를 보면 이제 76조 원 적자인데요. 네. 여기에다가 국민연금 같은 4대 보장성 기금의 수지도 더하고 빼고를 해야 됩니다. 이걸 차감을 해서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게 관리 재정 수지라는 건데 네. 이 관리 재정 수지는 103조 4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이고요. 이 적자 규모를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이제 그 재정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수준이 되겠고요. 네. 정부가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예상 적자 규모를 집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91조 원 적자인데 이보다도 현재 높은 수치가 되겠죠. 네. 일단 세수가 줄어드는 게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 수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세금을 통해 걷어들이는 수입, 국세 수입이 되겠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국세 수입을 보니까 168조 6천억 원. 네. 이게 한 해 전보다 10조 원 줄어든 거고요.
세수 3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이걸 네. 3대 항목인데 법인세가 크게 줄었어요. 그래서 1년 전보다 16조 1천억 원이 더 감소를 했습니다. 그나마 부가가치세에서 5조 원이 더 거쳤어요. 그래서 이 법인세 감소분을 어느 정도는 메워준 겁니다. 이 밖에 이제 세외 수입도 있거든요. 이거는 네네. 16조 5천억 원으로 오히려 1년 전보다 1조 1천억 원이 늘었고요. 기금 수입도 정부 수입으로 잡히는데 기금 수입 역시 1년 전보다 8조 7천억 원 증가한 110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네. 결국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며 나라 살림의 적자가 커지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 인천 청라 그 전기차 화재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공포와 불신이 커지자 네. 그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속속 공개하고 있네요. 네, 어제 이제 화재를 일으켰던 전기차 수입사죠. 벤츠가 이제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오늘은 역시 같은 독일 브랜드인데 폭스바겐 그리고 아우디가 공개를 했고요. 또 다국적 자동차 그룹이죠. 스텔란티스도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폭스바겐은 전기차 1종,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전기차 13종 등 총 14개 차종의 배터리 제조사를 공지를 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14개 차종 모두 국내 배터리 제조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제품을 탑재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스텔란티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총 6개 전기차 모델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국내 배터리 제조사 제품이 탑재된 모델은 2종이었고요. 중국 제조사 제품이 들어간 모델은 4종이었습니다. 네. 지프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2종은 삼성 SDI가 만든 배터리가 장착이 된 게 확인이 됐고 지프가 이제 올해 9월 출시할 예정인 어벤져 또 푸조 2종 또 DS 오토모빌 1종에는 중국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중국의 CATL이라는 세계 배터리 1위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밝힌 곳은요. 국내 완성차 업체 3곳이 있고요. 현대차, 기아, KG 모빌리티 그리고 수입차 업체들은 총 10곳이 이제 제조사를 공개를 했는데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 한 곳이 남았습니다. 테슬라? 그렇죠. 네. 세계 전기차 1위 회사 테슬라죠. 예. 테슬라는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도 1위 자리에 있습니다. 아직 이 배터리 제조사 공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올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10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맞습니다. 부동산 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난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 거래량이 총 28만 2,638건으로 전 분기보다 25만 7천여 건, 9.8%가 증가했고요. 네. 거래 금액으로 보면 30.1%가 늘어난 100조 9,506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건가요? 뭐 예상하시겠지만 모든 부동산 거래가 많아진 건 아니고요. 상업용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는 정체 또는 소폭 증가에 그쳤는데 역시 아파트 거래가 많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집계를 해보면 11만 9,275건으로요.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 18.8% 거래량이 늘었고요. 거래 금액을 보면 45.2%가 증가한 57조 6,358억 원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거래량과 거래 금액 모두 2021년 3분기 이후 최대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이 늘어난 아파트 거래는 지역별로 따져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다 견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1분기보다 80.4%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6,407건, 거래 금액은 더 크게 늘었습니다. 98.6%가 늘어나서 19조 8,106억 원을 각각 기록을 했고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은 직전 분기보다 32.3% 늘어난 33,770건, 거래 금액은 49.8% 증가한 18조 2,932억 원. 인천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인천 아파트 거래량과 거래 금액 각각 23%, 29%가 증가한 8,072건, 3조 1,933억 원으로 각각 집계가 됐는데 네. 이제 서울과 경기도 인천 아파트 거래량을 합하면 5만 8천여 건이니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절반. 네. 거래 금액은 41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파트 거래 금액의 70%에 달합니다. 결국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에만 수요가 몰리는 심각한 불균형, 이게 부동산 거래 통계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구글에서 음성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요? 네.
구글이 이제 현지 시간 13일입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본사에서요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픽셀 9 시리즈와 함께 이 픽셀 폰에 탑재될 인공지능 AI 모델인 제미나이의 새 기능을 공개를 했는데 네. 이 새 기능이 음성 AI 비서입니다. 아, 네. 이름은 제미나이 라이브. 라이브. 네. 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음성 AI 비서니까 사용자가 이제 AI 비서와 자유롭게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네. AI 비서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좀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뭐 동영상을 보다가 동영상 속에 뭐 어떤 특정 인물이 등장했어요. 물어보는 거죠. 지금 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 누구야? 이 인물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거나 혹은 AI가 뭐 앱을 구동하지 않고요. 통화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AI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휴대폰을 열지 않고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식으로 좀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데 좀 방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이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게 이제 지난 5월에 사실 시범적으로 공개가 됐고 정식 서비스로 나온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료인가요? 유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드로이드 폰에서 월 19.99달러 이제 구독 서비스가 되겠죠. 일단 영어 버전으로 출시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출시되지는 않지만 네. 이제 삼성 갤럭시 폰 이용자들은 이제 안드로이드 폰 계열이기 때문에 영어 버전으로는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월 19.99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00원. 네. 월 27,000원 정도면 쓰시겠습니까? 음성 AI 비서. 상황을 좀 보고요. 이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정말 비서를 둔 네, 것처럼 어떤지 모르겠어서. 네, 상당히 편리한 이게 소비자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근데 그냥 이 비용 자체만 보면 저렴한 수준은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이제 음성 AI 비서 시대가 열렸는데 앞으로 이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겠어요.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구글이 음성 AI 비서를 정식 서비스로 내놓은 게 이제 세계 최초입니다. 정식 기준으로. 근데 이제 생성형 AI 붐을 일으켰던 게 이제 오픈 AI지 않습니까? 이제 챗 GPT. 이 오픈 AI에서도 사실 이 GPT-4O라는 음성 AI 기능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계 1위 스마트폰 아니죠. 1위 스마트폰은 삼성이죠. 네. 네. 애플 아이폰 같은 경우도 다음 달 신작 시리즈에 이 시리라는 이제 음성 비서를 업그레이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생성형 AI가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이제 문자로 묻고 답하는 그런 서비스였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깨지는 거죠. 문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음성 이미지 네. 자유롭게 사용을 하는 형태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쟁이 이제 시작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기상청의 폭염특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4시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2도에서 37도로까지 올라가서 매우 무더운 상황입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 공사장이나 야외 작업 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하시고 충분한 물 섭취와 함께 영유아나 노약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폭염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상특보 전해드렸습니다. 4시 18분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저출생 해법으로 도입한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할 때 238만 원의 급여를 줘야 하는데 이 부담될 거라는 우려에도 750여 가구가 신청했다고 하네요. 비용이 비용인 만큼 이
이 신청 가구 중에 43%는 또 강남 3구에 있었다고 하네요. 임금부터 뭐 업무라든가 고용 허가제 등 여러 가지 그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게 그 저출생 문제 해법이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입국했잖아요. 100명이죠. 네, 필리핀 맞습니다. 그 가사 관리사가 화제였는데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의 이제 시범 사업 이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게 도입된 건지 언제부터 논의가 시작됐었죠? 이게 그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이 예전에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이런 제도를 보고 조금 벤치마크를 하자라고 한 게 아마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취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들의 육아 부담이 지금 증가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가사 도우미 종사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인 노동력을 들여와서 가정의 육아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는 취지이고요. 네. 벤치마크를 제가 아까 이제 싱가포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싱가포르에서 실제로 저임금으로 육아 도우미를 고용하는 제도가 싱가포르 전 국민 중에 5가구 중에 1가구가 지금 이런 걸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들여오자라는 거였고요. 한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 6개월 동안 내년 2월까지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이제 100분이 들어와 계신데 향후에 이것을 뭐 1,200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서울시와 고용노동부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네. 일단 100명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들어와서 일단 현지 우리나라 적응 무슨 이런 교육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증이 좀 되신 분들이 오신 거고요. 첫째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가 조금 일정 수준 가능한 인원들을 선발을 했고요. 네. 또 이런 부분 이분들은 육아 돌봄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24세에서 38세 분들 여성분들이십니다. 네. 그리고 건강 검진, 마약 범죄 이력 등 다 이제 마친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지 적응 훈련 같은 것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인력이 이제 가정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은 9월 달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자격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떤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한 건지. 네,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이어야 돼요. 근데 그 한국어 시험이라는 게 그 생각보다는 아주 어려운 한국어 시험은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한국어는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영어는 또 한편으로는 능통하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이런 분들 가운데서 건강검진 통과하시고 범죄 이력 없으시고 뭐 마약이나 관련된 이력 없으신 신원검진까지 다 되신 분들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신원검증 이런 것도 다 마치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현지 교육도 하지만 필리핀에서 미리 현지에서도 또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고 들어온 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가사 관리사라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업무 영역이랄까 이런 게 좀 모호하다 그럴까요? 경계가 좀 불투명하다 그럴까요? 어디까지 이번에 들어오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이 일을 하는 건지 집안에서 그게 궁금해요. 네, 사실 집안에서 뭐 주부님들이 일하시다 보면 사실 어디까지가 이게 뭐 아이들을 위한 일이고 어디까지가 나머지 가족들을 위한 일인지가 잘 구분은 안 되시잖아요. 보면 필리핀 가사 관리사가 그 부수적으로 육아와 관련된 일을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 가사 업무는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부수 업무를 육아 관련된 부수 업무가 어디까지일지가 좀 모호하다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신청 앱인 대리주부라는 앱을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랑 할 수 없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대리주부가 우리가 이제 가사관리사 신청할 때 네, 쓰는 앱이죠.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뭐 아이 돌봄 업무로는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까지 할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을 위한 일이랑 이게 완전히 갈라지는 나눌 수가 없잖아요. 가사관리사니까. 네,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간을 4시간, 6시간, 8시간 전일제 이렇게 3가지 스타일로 시간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에는 일부 어른 옷 세탁이나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그 단순 물 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뭐 아니면 청소기 마대 걸레 바닥 청소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네.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을 위한 음식 조리, 손 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사관리사들의 업무 범위에 아이 돌봄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가사노동이 포함돼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향후 이제 민원 창구 같은 것도 운영하겠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언뜻 가사관리사를 신청한 입장에서는 가사라고 하니까 집안일이 포함된다고 당연히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처음에 애초에 도입된 건 아이 돌봄이라고 하면은 아이 돌봄이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만 집중하는 건데 네. 가사 관리사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네. 가사를 어느 부분까지 해줘야 되는지 네. 아까 6시간 이상 서비스일 때 네. 어른 음식은 조리하진 않지만 네. 어른 식기 설거지는 할 수 있다 이런 네. 거고 네. 그럼 아이가 네. 아까 그 분유 수유라든가 네.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는 네. 있는데 그럼 아주 어린 영유아 있는 집만 가는 게 아니라 네. 조금 큰 아이가 있는 데는 그 아이에 대한 음식은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게 제도 도입이 이제 처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지금 뭐 룰이 다 세팅됐다고 보시는 것보다는 네. 향후에 이제 조금 뭐 이런 룰을 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집에서도 서로 하기 싫어가지고 보통은 남편들이 하시죠. 출근길에 가져가라 저도 막.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네. 사실 가사관리사를 두면 좀 편하게 하려면 네. 내가 좀 정리하고 네. 가사관리사가 버려주면 좋을 텐데 네. 이제 그렇지 않게 영역을 확실히 분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엣지가 조금 네. 더 육아 쪽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나중에 그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약간 좀 갈등은 있을 것 같고 네, 추이를 그럴 것 봐가면서 좀 조정을 해야 네, 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여지가 네.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거라면서요, 교수님. 네, 올해 네. 이제 최저임금이 9,860원인데 네. 여기다가 이제 4대 사회보험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루 4시간 기준으로는 월 119만 원이 되고요. 네, 119. 예, 그리고 네. 아까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8시간 같은 경우는 그것의 2배인 238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네. 4시간 기준으로 보면 이게 시장의 현재 가격이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실 네, 텐데요. 궁금해요. 예, 네. 민간 가사관리 서비스 이용료가 월 4시간 기준 152만 원 정도 되고요. 아. 공공에서 해주는 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이 131만 원. 그러니까 민간보다는 한 20% 정도 저렴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1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조사해 봤더니 네. 월 평균 소득이 한 512만 2천 원 정도, 512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8시간 이용할 경우는 238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구 월 평균 소득의 한 절반에 절반 정도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전일제로 8시간 이용하시려면 주 5일. 그리고 이런 좀 아직 사실은 제가 몇 분 조금 주부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봤어요. 실제로 네. 아이들을 키우시는 얘기를 해 봤더니 조금 너무 비싼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반응. 맞벌이 여성들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일하면서 네, 그렇죠. 내가 버는 거 다 그렇죠. 가사 도움 있게 드려야 돼 할 정도로 요즘 그렇죠. 많이 이제 임금이 많이 올라와서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저출생도 극복하고 돌봄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싱가포르의 예를 예. 들어서 네, 맞습니다. 한 월 소득의 한 5분의 1 정도로 네. 지출을 하면은 네. 충분히 월 평균 아니야 월 소득 그러니까 5분의 1이 아니고 이용하고 있는 가구가 가구가 5분의 5분의 1 정도고. 1이고 월 평균 소득에는 싱가포르 기준으로는 10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요. 그럼 네. 아주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월 평균의 2분의 1 정도니까 네, 맞습니다. 이건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모델하고 좀 많이 다르고 네. 생각보다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부담이 들어요. 생각보다 크다는 네. 게 지금 나오는 반응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올 기준이 9,860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서 10,000원이 넘었지 네, 않습니까? 30원이 됩니다. 어쨌거나 조금 붙으면 더 이제 금액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비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신청 가구들이 꽤 됐다면서요. 예, 총 최종 신청 이제 선정된 가구가 157개 가구인데요. 네. 신청을 한 750가구 했고 네. 이 중에 뭐 조금 중복 신청 이런 걸 제외하면 실제 경쟁률은 한 4.7대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경쟁률이 굉장히 좀 뭐 낮지는 않은 편이었고요. 네. 서울 시내에서 봤을 때 지역별로 조금 재미있는 통계가 나온 거는
10가정 중에 이제 선정된 10가정 중에 4가정은 서울의 서초, 강남, 송파, 강동에서 나왔다라는 네.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지역들은 요것보다는 좀 적은, 그래서 아무래도 강남권이나 이 서울 동남권 중심으로 좀 많이 이런 신청을 했구나, 그리고 그 결과 선정이 됐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자녀의 연령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선정된 157개 가정 중에 145개 가정, 거의 대부분이 7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그런 가정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이 전체 한 67%, 그래서 가장 많았고요. 자녀가 없는 임산부도 3가정, 그래서 한 2% 정도 있었습니다. 일단 한부모 맞벌이 뭐 다자녀 임신부를 우선해서 선정한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 기준으로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7세 이하가 제일 많았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 일단 6개월을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 이용 기간도 신청에 할 때 다 설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용 기간을 거의 6개월 꽉 채우는 방향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4시간, 6시간, 8시간 중에서 어느 걸 제일 많이 선택했는지 혹시 나왔습니까? 일일 이용 시간은 4시간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전체 네. 한 60% 정도가 4시간을 이용했고요. 네. 그다음은 6시간, 그다음은 8시간, 그렇게 그럼 신청- 시간은 네. 4시간, 6시간, 8시간은 네. 오전, 오후로 꼭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 네. 맞춰가지고 네, 하는 거죠?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아. 한 분이 그러면 오전에 4시간 하시면 또 한 가사 관리사가 여기서 4시간, 단 데서 또 오후에 4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요. 네. 네. 어쨌거나 그 흥미로운 게 아까 그 10가정 중 4가정이 이제 뭐 그 서초, 강남, 송파, 네, 강동인 네. 이른바 이제 동남권 네, 쪽이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가사 관리 비용이 높으니까 맞습니다. 조금 소득이 높은 쪽에서 좀 더 신청을 많이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기사들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제 다른 나라하고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데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또 어디 있어요? 네, 홍콩이 있고요. 네. 대만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싱가포르 얘기는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1970년대부터 이 제도가 시작이 아주 됐고요. 일찍 시작됐군요. 네, 그래서 현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한 20% 정도의 가정이 외국인 네.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네. 제도가 일반화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가사 도우미들의 임금 수준이 한 40에서 60만 원 정도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지금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8시간 사용하시면 2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네. 훨씬 낮죠.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 제도가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네, 네. 최저임금 제도가 없고요. 또 다른 예가 이제 홍콩인데요. 홍콩 같은 경우는 요 가사 관리사들에게 외국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를 시켜서 원래 싱가포르 내부인에게는 있는 최저임금을 적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법으로 한 달에 싱가포르요 아니면 어디요? 홍콩이요. 홍콩이요. 예,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최소 77만 원 이상만 주면 되게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하면 전반적으로 이 가사 도우미에 대한 비용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대만 같은 나라들은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서 이런 가사 도우미 제도들을 조금 확대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만도 이 가사 노동자들에게는 다른 임금 체제, 그러니까 내국인과는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급여의 한 10분의 1 수준으로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거고 굉장히 그 가사에 대한 부담, 아이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 거고 그러다 보면 경력 단절도 덜 생기고 또 출생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을 필리핀 가사 관리사에 한정해서 그걸 이제 서울시가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두 개의 기관이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시랑 고용노동부가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입장이 다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 가사도우미들에게 사실 지금 이 가사도우미들이 고용허가제라는 거 하에 왔거든요. 이게 뭐냐면 네.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일을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일하는 그런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지금 국제법상 그러니까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주장은 최저임금을 이 가사도우미들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에게는 차등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비용을 어떡해요? 낮출 수 있는 이거를 가사 사용인으로 해갖고 이게 가사 사용인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중간에 중개하는 업소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각 가정과 직접 이 가사도우미가 저희 이전에 아름아름으로 네, 맞습니다. 추천받아가지고 네. 하는 거죠. 네, 그런 가사 사용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고용부의 입장은 조금 다른 게 이 가사도우미들이 최저임금 이하로 예를 들어서 들어와서 일을 하면 어떤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냐 하면 네. 최저임금이 있는 대로 옮겨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에 다른 네. 일자리를 찾는 등 불법 체류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라고 최저임금 정하는 정부 기구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도 업종별로 좀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진통 끝에 무산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차등 적용 이슈가 그렇게 쉬운 이슈가 아니다. 그러면 차등 적용도 힘들고 가사 사용인으로 지정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빼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렇다면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비용 구조가 당분간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입국한 필리핀 가사 관리사 이들은 어디서 생활을 하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숙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가는 맞습니다. 집에서.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3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네네. 하고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서 네. 숙식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원룸 네. 건물에서 뭐 1인실, 2인실 이런 것에 이제 본인들 희망하는 대로 지금 배정이 된 상태고요. 네. 근데 여기 비용이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1인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45만 원, 2인실은 한 39만 원에서 42만 원 정도라서 숙소비만 최대 한 45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받는 거에서 받는 거에서 직접. 지급을 해야 되는 네. 거고 교통비, 식비 또한 자부담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최저 시급 1,860원 기준으로 맥시멈으로 한 달 근로를 하면 월급이 한 206만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중에 이제 교통비, 식비 거기다가 숙식비, 숙소비까지 제하고 나면 이 각자 가사도우미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외국인 가사 관리사 비용을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 가정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바우처를 지원해야 될 곳이 아주 많이 있는 상태에서 네. 또 이런 쪽에만 바우처를 또 지원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지금 나오고 있는 걱정 중에 또 일부 걱정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가사 관리사들이 결국은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영어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육아나 이런 가사 관리 쪽보다는 영어를 오히려 아이들을 좀 저렴한 영어 유치원 보내는 대신 이런 쪽으로 또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다가 바우처를 또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장가를 올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으로 그럼 봅니다. 애초에 도입 취지하고는 지금 다르게 좀 흘러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어 교육의 목적이라면.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려도 한편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 1,200명까지 도입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일단 소통이 가능한 영어가 가능한 다른 국적의 가사 관리사 도입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뭐 그 주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가 보면 자녀 네. 영어 교육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댓글이 심심치 않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출산 극복이라는 당초 취지가 조금 이제 희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는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과 교감하는 거, 맞습니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한국어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네. 저희 돌봄 과정에서 아이들과는 조금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잖아요. 아이들이 네. 다치거나 뭐 병원을 가야 되거나 이런 위급한 상황이 상황이 생길 생기죠. 때. 이럴 때는 사실은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데 있어서도 사실은 조금 맹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을 기획한 고용부나 서울시에서는 통역사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100명의 가사관리사가 들어와 있잖아요. 네. 통역사가 2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네. 자, 저출생 대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마련한 방편이긴 한데 이제 시범 사업으로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여러 난제가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좀 어떻게 좀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 네,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게 사실 저출생이라는 게 최근에 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나온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저출생의 원인이라는 게 결국은 현 세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그리고 미래 세대가 누리게 될 삶의 질에 대한 전망이 지금 좀 낮은 것에서 기인하고 네, 있는 네. 것 같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함으로써 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너무나 있을 복합적인 네.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이런 도우미 지원자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직종에 지원하시는 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좀 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은 무조건 그럼 외국의 저임금 노동을 들여와서 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도 분명히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그 새로운 외국 인력들에 대한 처우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아직 합의가 그렇게 막 본격적으로 논의가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좀 더 크게 볼 필요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그 AI 서비스의 어떤 투자 대비 성과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네.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AI 관련 주가가 또 출렁이기도 하고 또 거품론 제기되고 있고 하는데 오늘 이 부분에서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뭐 저는 주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 네.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드릴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요. AI에 대한 얘기를 오랜만에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AI에 대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실제적인 반응을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AI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하고 크게 평가하는 한 축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등장한 이 AI 서비스를 보면 이게 다야? 뭐 이런 반응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AI라는 기술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AI를 뭐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기술은 잘 모르는데요. 네. 이 AI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 정의 내릴 수 있는 건 네. AI의 핵심 기능은 예측이라는 겁니다. 예측. 일전에도 네.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습니다. 이 기계가 지능이 있다고 느껴지는 핵심에는 네. 지능의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인 예측을 기계가 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챗GPT나 뭐 아이폰, 우리 안드로이드 폰 이런 게다가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어디야?라고 물어보면 얘들이 심천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네. 이건 진짜 기계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중국의 실리콘밸리가 심천이라는 점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결과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상인데 네. 인공지능은 알거나 모르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예측을 하기 때문에 한정된 데이터 상황에서 예측된 잘못된 결과들을 내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의 핵심이 예측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게 되면 이런 현상만을 보고 인공지능에 대한 근거 없는 두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인공지능의 영향을 되게 과대평가하거나 네. 이런 양극단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할수록 예측의 비용은 낮아진다 이런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은데요. 예, 박사님하고.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뭐 경제학적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다 보면 이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가격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비용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인공지능 기술 이야기하면서 가격이 낮아졌습니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싸진 거죠. 쉽게 얘기하면. 모든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는 아주 비싸서 프리미엄 기능처럼 일부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기술은 발전하고 그러면 그 생산의 비용도 떨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게 CES가 계기였어요. 네. CES를 봤더니 이제는 그 헤어 제품을 만드는 로레알에서조차도 네.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싸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인공지능의 핵심 기능이 예측이라면 결국엔 예측에 필요한 비용들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구나라는 네.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예측의 비용은 저렴해졌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저렴하게 사용될 수가 있게 됐는데 생각보다 세상이 급격하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공지능의 진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네. 이제는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구조와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 AI 이야기를 가지고 네, 나왔습니다. 좀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네, 이제 인공지능은 사실 저도 어렵고요. 드시는 분들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이 전기라는 소재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증기기관이 1차 산업혁명 시대를 야기했던 핵심 기술이라면 전기는 2차 산업혁명을 야기했던 핵심 기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기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다 미쳐서 세상이 혁명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전기는 이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이 너무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이어서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면 전기가 진짜로 쓰이기 시작을 했던 건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 무려 20년도 더 지난 뒤의 일들이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에디슨이 처음으로 전기를 사람들 앞에서 전구에 불을 밝히면서 보여줬던 게 1879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을 했는데 20년 뒤에 통계를 살펴보면 미국 가정이 전기를 사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했고요. 공장에선 이거보다 훨씬 낮았어요. 전기라는 게 소개는 됐는데 쓰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20년이 추가적으로 더 흘러서야 네. 생산활동에 전기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인공지능처럼 전기에 굉장히 열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된 건 40년이나 흐른 뒤의 일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이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전기가 발명되고 나서도 실제 활용되지 못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전기가 세상에 등장했던 19세기 후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 동력은 증기였어요. 석탄으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증기를 동력 삼아서 이제 레버나 도르래, 벨트가 움직이면서 공장들이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네. 이제 인류 최초의 산업혁명이라는 점에서는 뭐 부인할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전기라는 것 자체만 살펴보면 증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증기는 일단 열 효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열은 발생을 하는데 이 열이 작업대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 손실. 네, 뭐 회전축이나 벨트를 움직여야 되니까 네. 결국엔 한 35%에서 심하면 80%까지 날아가 버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증기로 가동되는 공장은 공장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증기 기관이 있고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회전축으로 수백 대의 방직기들이 연결되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 손실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존재하는 공장의 형태가 당장 증기기관의 그 모터를 드러내고 네. 거기에 전기 모터를 가져다 놓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갑자기 그런 비용이 설비를 들었겠죠. 바꾸려면. 네. 맞습니다. 이제 에디슨 밑에 있던 아주 약삭 발랐던 스프레그가 초기 형태의 이 전기 모터를 발명을 합니다. 네. 그 연결된 회전축만 전기 모터로 도와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하이브리드 같은 그런 자동차인 거죠. 물론 당시에도 이 전체 공장의 증기 모터를 완전히 전기 모터로 대체하려는 사업가들도 있었습니다. 얼리어답터가 있었어요. 근데 비용이 엄청났던 탓에 굳이 그럴 필요를 많은 사람들은 느끼지 못했던 거고요. 전기 자체가 증기보다는 더 좋은 에너지원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대체해야 할 필요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지금처럼 전기가 쓰이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시간이 한 40년 정도 흐르고 났더니 사업가들이 뭘 깨달았냐면요. 이 전기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 겁니다. 사업가들은 전기의 진짜 장점이 뭐냐면 조금만 가동하고 싶을 때는 에너지원을 조금만 쓸 수 있는 이 동력원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네. 예전에 증기기관 생각해 보면 기계를 조금만 사용하려고 해도 네. 혹은 많이 사용하려고 하든 상관없이 네. 일단 가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동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기는 끄고 나면 다시 바로 켤 수가 있고요. 네. 이 전기 모터는 공장 기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다 보니까 뭐 네. 가동하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유지 비용도 굉장히 적게 들고요. 작은 장치의 동력을 제공하는 게 가능해지면서 이제는 잠깐 쓰기 위해서는 증기기관만큼 큰 동력을 쓸 필요가 없네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엄청 큰 사건이 되는 게요. 작은 기계에 약간의 동력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발견하게 되면 공장 설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엔지니어들이 무조건 증기기관에 연결되는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기계마다 전기 모터를 달아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설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전기료는 조금만 나면 되니까요. 네. 더 나가서 기계마다 작은 전기 동력이 달릴 수 있는 생산 시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드시 증기기관 중심의 기계 설비를 만들지 않고 내가 만들고 싶은 맞춤형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네. 이동하면서 동력원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결국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헨리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네. 모델 T 자동차가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어지는 네. 그래서 비로소 전기가 이제 활용되는 구조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네. 이제 전기가 등장하고 네. 40년 동안 일어났던 그런 그러니까 일들입니다. 이제 공장이라는 어떤 생산 구조가 점차 바뀌면서 전체가 다 나중에 바뀌면서 비로소 전기의 그 잠재력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게 됐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인공지능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네. 오래 전기 얘기를 끌고 왔는데요. 네. 인공지능도 예측 기계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분명 예측 방식의 효율이나 속도, 정확도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더 저렴해지고 더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되겠죠. 그럼에도 눈에 띄는 변화들은 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구조가 아직은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끌어내기에 완전히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측 기능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돼서 진짜 저렴해진 세상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이런 세상이 온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특정 소비자가 구매할 법한 상품을 거의 완벽하게 예측을 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예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면 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고 나서 내가 쇼핑을 하고 나면 이제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추천을 해주겠죠. 그럼 제가 쇼핑을 하고 나서 배송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아마존이 먼저 우리 집에 제가 살 법한 상품을 다 보내놓고 그중에 일부만 내가 거절하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질 네. 거예요. 네. 근데 정말 100%는 없기 때문에 이 중에 이제 일부는 회수를 해야 될 겁니다. 네. 나는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다시 가져가라 라는 걸 해야 될 텐데. 쇼핑 후 배송이 아니라 배송 후 쇼핑처럼 그렇죠. 되는 거네요. 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러면 이 회수하는 절차가 굉장히 번거로워질 겁니다. 그런데 회수하는 절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회수하는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요. 회수한 다음에 그 물건을 아마존이 다시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다시 기존의 물류 시스템에 반영을 하는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폐기하는 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하게 되면 아마존은 그냥 회수한 물건을 버리게 되는 구조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배송 후 예측 시스템을 쓸 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만약에 이렇게 인공지능을 쓰고 싶으면 아마존의 전체 물류 시스템을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걸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의 인공지능만 그대로 반영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쓸 수 있도록 모든 생산 구조와 물류 구조가 같이 재정비되어야만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쓸 수 있다라는 아까 거죠. 공장이 다 바뀌듯이 시스템 맞습니다. 전체가 뭔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러면 현실에서는 어떤 부분도 또 바꿔 나가야 될까요? 네, 뭐 공장이 제도 그 생산 구조를 바꿔야 된다면 현실에서는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이 네. 규칙 중심으로 하는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요. 규칙이 존재하는 거는 이 복잡한 환경에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 많이 쓰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때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규칙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 규칙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때 우리는 무조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규칙을 지켰어야만 했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생각을 해보면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건강의 문제지만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측이고 정보의 문제거든요. 누가 감염되지 않았는지를 예측할 수만 있었다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무조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우리가 네, 규칙. 네. 심한 국가는 아예 국가를 봉쇄하기도 했잖아요. 그런 네.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규칙들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예측 기술이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인공지능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측을 해봐야 원래 규칙을 다시 따라야 되니까요. 예측이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서 네.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한 가지를 바꿔야 된다면 네.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경직적인 것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뭐 이번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세상을 변화시켰던 기술들을 우리가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범용 증기기관이나 기술. 네.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인공지능도 이제는 범용 기술을 하나로 손꼽아야 될 시기가 곧 올 겁니다. 인공지능을 새로운 전기라고 이야기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낙관주의와 실망들이 존재하지만 이제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결국에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만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는 깨달을 시점이 됐습니다. 인공지능의 기술도 역시나 계속 발전이 돼야 되지만 네. 인공지능을 둘러싼 조직 혹은 사회구조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네. 인공지능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하더라도 그 잠재력을 우리가 쓸 수는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